안녕하세요. KJSO 2020 2단계 온라인 교육 논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에서 부력, 파스칼의 원리, 유체의 연속성, 베르누이 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 교육에서 우리는 부력을 공부했는데요.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물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작용하는 압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힘으로 물체 주위의 유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의미합니다. 부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구하면 부력 F는 유체의 밀도 ρ, 중력 가속도 g,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력을 처음 발견한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을 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부력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입니다. 1단계 온라인 교육에서 공부한 유체역학 중 깊이에 따른 압력을 공부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정적 평형 상태에 놓여있는 유체의 압력은 그 깊이에만 의존하고 물체의 수평적인 크기나 물체의 위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수면에서의 압력을 P0라고 하면 물속 깊이 H인 곳에서의 수압 P는 P0 플러스 ρg H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체의 압력은 유체의 깊이와 수면에서의 대기압 P0에 의존하고 유체의 모든 면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체 내부의 임의의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에 의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를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다시 정리하면 밀폐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는 유체의 모든 부분과 용기 벽면으로 똑같은 색이 그대로 전달된다입니다. 즉, 그림 C에서 보면 한쪽 P1에 작용한 압력의 변화는 P2에 그대로 동일한 크기로 전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새 치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통통한 새 치약에 내가 어느 위치를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압력으로 누르더라도 앞으로 튀어나오는 치약의 양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파스칼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파스칼의 원리는 치약, 방금 이야기한 치약이나 치과용 의자, 유압 기준기, 엘리베이터, 유압 브레이크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파스칼의 원리의 중요한 응용 분야인 유압 기준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주 무거운 자동차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게 유압 기준기입니다. 유압 기준기 그립 왼쪽 모식도를 잘 살펴보시면 아랫방향의 힘 F1이 작은 피스톤 넓이 A1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압력은 유체를 따라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동일하게 전달이 되며 반대쪽 넓이 A2를 가지는 더 큰 피스톤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양쪽 피스톤에서의 압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은 동일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력은 같기 때문에 양쪽의 압력 P는 작용하는 힘과 면적의 곱으로 F1 곱하기 A1 그리고 2번 쪽에 작용하는 힘은 F2 곱하기 A2 두 값이 모두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면적 A1과 A2를 적당히 선택함으로써 작은 힘을 입력해서 아주 큰 힘이 출력되는 유압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것. 네. 그리고 이때 A1에서 밀어낸 유체의 부피와 A2 쪽에서 밀려난 유체의 부피는 부피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A1의 움직인 거리 x1, 고부의 값은 A2의 밀려난 거리 델타 x2 곱의 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A1분의 A2는 X2분의 X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 처음에 우리가 압력이 동일하다고 했던 식에서 마찬가지로 A1분의 A2를 구해보면 결과적으로 F1분의 F2 이 세 개의 식이 비례식이 성립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F와 X와의 관계의 식을 서로 곱해서 등식으로 나타내면 F1과 델타 X1의 곱의 값은 F2와 델타 X2의 곱의 값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식의 의미는 한쪽 피스톤에 작용하는, 즉 F1이 입력 피스톤에 하는 일과 F2 힘이 출력 피스톤에 하는 일의 양은 똑같다입니다. 즉 이것은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양쪽에 하는 일은 똑같다입니다. 즉 유압 기준기의 원리는 일의 이득은 없으나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지뢰 앞에서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것들과 같은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에도 파스칼의 원리가 응용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사람이 아주 작은 크기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실린더의 압력을 높아지게 하면 이 압력이 자동차의 매우 큰 네 바퀴에 고르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 결과 유압식 브레이크는 네 바퀴에 균등하게 제동력을 낼 수 있어 우리는 아주 작은 힘으로 매우 무거운 자동차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되는 리프트에는 압축 공기가 반지름이 5cm인 단면이 원형인 작은 피스톤에 힘을 가한다고 합니다. 비압축성 액체를 통해 이 압력이 반지름이 R2, 즉 15cm인 두 번째 피스톤에 전달된다라고 할 때 무게가 13,300N인 자동차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만한 힘을 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파스칼의 원리에서 A1분의 A2가 F의 B로 나타내는 식 기억하시죠? 그래서 A2분의 A1은 F2분의 F1의 식을 갖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 식을 이용하면 F1은 단면적의 B에다가 F2를 곱하면 되고 각각의 단면적이 원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R제곱을 넣어서 계산하면 즉 이와 같은 1.48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의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48 곱하기 10의 3승, 즉 1480 정도의 힘을 작용하면 13,300N의 자동차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원리가 파스칼의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공기의 압력은 얼마일까? 압력은 구할 수 있으시죠? 압력은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단면적에다가 파이 R제곱에다가 작용하는 힘 1.48 곱하기 10의 3승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들어간 일과 입력 피스톤으로 들어간 일과 출력 피스톤으로 나온 일이 같음을 보여라. 이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데요. F의 B와 면적의 B가 일정하고 이때 면적의 B와 또 부피가 같다는 것에서 면적의 B와 이동 거리의 B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며 E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E를 구해보면 fx를 구하면 그 B가 모두 단면적의 B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두 양쪽의 일의 B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이 된다는 말은 양쪽 피스톤에 즉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정지해 있는 유체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유체 정력학이라고 합니다. 유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유체에 작용하는 모든 곳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운동하는 이러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운동하는 유체에 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하는 유체를 연구하는 물리 분야를 유체 동력학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유체의 운동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층흐름 또는 흐름이라고 하는 흐름과 난류 또는 막 흐름이라고 하는 흐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사진에 자동차 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체의 각 입자가 아주 매끄러운 경로를 따르면서 서로 다른 입자의 경로가 교차되지 않는 흐름을 뜻하는 말이 층흐름이고, 층흐름은 정상류 또는 층류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터뷸런스라고도 불리는 난류는 흐름의 방향과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면서 불규칙하게 흐르는 흐름으로 이 사진의 담배 연기의 위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류는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 즉 어떤 임계 속도 이상에서 나타나고, 이때 유선은 장애물의 표면을 따라 흐르지 못하고 장애물의 뒤쪽에서 막 흐르는 막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나 다른 장애물을 만날 때 강물의 흐름이 흰 거품을 내면서 엉키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점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점성은 일반적으로 끈적끈적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끈적끈적함은 유체 내부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마찰이 난류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내부 마찰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체에서 서로 이웃하는 옆에 있는 두 개의 층이 서로 미끄러질 때 에너지 손실을 일으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유체의 종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이상유체, 즉 아이디얼한 유체만을 다루어 유체의 기본적인 운동을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이상유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비점성입니다. 이상유체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내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는 이상유체는 비압축성이어서 밀도가 균일하고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루는 이상유체는 정상흐름입니다. 즉 정상류인 거죠. 즉 이상유체는 유체 속 한 지점에서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유체의 속도와 밀도, 압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을 우리는 정상류, 정상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회전성 흐름인데요. 이상유체는 난류가 발생하지 않고 회전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유체의 각 부분의 각속도가 중심에 대해서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이상유체들은 모두 각운동량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류에서 우리는 정상류만 다루니까요. 정상류에서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경로를 우리는 유선, 영어로 스트림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유선은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전자기에서 역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지는 유선은 항상 입자의 속도, 이때 유선이 그려지면 이때 이 그려진 유선에서 나타내는 이 입자의 속도는 항상 유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리고 유선은 서로 절대 교차하지 않습니다. 서로 꼬이지 않고 한 묶음의 어떤 유선 안에 있는 유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관, 마치 어떤 파이프 내부에 있는 흐름관을 따라서 흐르는 것처럼 흐르게 됩니다. 이때 유체 입자들은 이 관의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마구 흐르게 되면 유선이 서로 교차되기 때문인데, 유선이 교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상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유선의 간격을 통해서 우리는 유체의 속도를 알 수 있는데요. 유체가 움직이는 속력이 빨라지면 유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유체가 움직이는 속력이 느려지면 유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상유체가 하는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그림과 같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상유체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작은 시간 간격 동안 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체의 질량과 이 관의 밖으로 튀어나오는 유체의 질량은 모두 동일합니다. 넣어준 만큼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유체이기 때문에 이상유체들은 모두 비압축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유체의 부피는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이미 알고 있는, 즉 전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상유체이기 때문에 유체 내 입자들은 정상류 상태에서 유선을 따라서 예쁘게 움직입니다. 아주 작은 시간 간격 델타 t 후에 관의 아래쪽으로 들어간 유체는 델타 x1, 즉 v1 곱하기 델타 t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v1은 그 해당 지점에서의 유체의 속도를 말합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면 두 들어간 질량과 나온 질량은 똑같습니다. 이때 질량은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부피 V1은 단면적 A1과 이동거리 델타 X1의 곱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데요. 이 등식을 잘 정리하면 우리는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 즉 단면적 곱하기 속력의 곱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관계를 연속방정식, 이상유체의 연속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즉, 흐르는 유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비압축성 유체니까요.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유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 내의 모든 점에서 유체의 속력과 관의 단면적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흐름의 수직인 단면의 면적이 넓으면 흐름이 느리고 좁으면 흐름이 빨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호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연속방정식의 단위를 살펴보면 단면적과 속력을 곱하게 되니까 단위가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퍼 세크,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게 됩니다. 이 단위를 해석하면 우리는 세제곱미터가 부피를 의미하고 세크가 초를 의미하니까 단위 시간당 부피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유체의 연속방정식은 유체의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2.5cm의 호스로 30L 물통을 채우는데 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원사가 단면적의 넓이가 0.5제곱cm인 노즐을 끼워서 지상 1m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을 뿌릴 때 물줄기는 얼마나 멀리 가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도호스 기억나시죠? 그냥 호스 그대로 들면 물이 얼마 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구멍을 작게 하면 물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연속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연속방정식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면적과 속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구할 수 있고요.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필요해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적의 속도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물통을 30L 채우는데 1분이 걸리기 때문에 분당 30L의 속도를 가지는 거고 이거를 초당 부피 세제곱미터 기본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방정식을 적용하면 x방향의 초기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방향의 초기 속도와 이와 같아짐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x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이 초속도를 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선 x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x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높이가 1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y방향 운동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때 물체가 운동하는 시간을 구할 수 있고 이 시간과 저 초기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줄기가 x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들 해결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유체가 단면의 넓이와 높이가 변하는 관을 통과하며 흐를 때 그 유체의 압력은 관의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1738년 스위스 물리학자 베르누이는 유체의 압력을 유체의 속력과 높이와 관련짓는 수학적 표현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이 이상유체에 적용될 때 얻어지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때의 유체는 이상유체로 당연히 비압축성이며 비점성이고 난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불균이랑 관을 흐르는 이상유체를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체에 압력을 가해서 일을 해주면 유체는 그 일의 양과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일에너지 정리라고 배웠죠. 그래서 유체에 해준 일의 양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더라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체에 압력을 가해서 한 일의 양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유체에 가해진 일은 Fx로 구할 수 있죠. 유체의 아래쪽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아래쪽 끝에서의 압력을 P1이라고 할 때 P1 곱하기 A1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유체가 아래쪽 관 끝에 있는 유체에 가한 일의 양은 W1이 되고 W1은 F1 곱하기 델타 X1 이걸 압력으로 나타내면 P1, A1, 델타 X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A1과 델타 X1은 부피가 되어서 P1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V는 그림에서 아래쪽 파란색 부분의 부피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의 위쪽 부분에 델타 t 동안 유체의 한 일의 양을 W2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체에 가해진 R자 일의 양은 W1 더하기 W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W2는 F2 곱하기 델타 X2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위쪽 유체에 가해진 힘은 유체가 이동하는 변위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유체는 A1에서 A2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주변의 유체가 가하는 압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기 때문에 1W2는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W2는 마이너스 F2에 델타 X2를 곱한 것이고 압력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P2 곱하기 A2 곱하기 델타 X2 부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P2의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델타 t 동안 A1을 통과한 유체의 부피는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A2를 통과한 부피와 같기 때문에 부피는 V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델타 t 동안 이들 힘이 한 R자 일은 유체가 한 일의 전체 합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 일의 일부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질량 M을 델타 t 동안 관을 통과한 유체의 질량이라고 가정하면 유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 델타 K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유체가 이동할 때 변화하는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마찬가지 델타 t 동안 관을 통과한 유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중력 포텐셜의 변화 델타 u는 mg y2-mg y1 높이의 차가 되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인 W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 식에 넣어서 정리하고 각 항을 V로 나눈 후 부피 V로 나누는 겁니다. 밀도 롤을 부피분의 질량의 관계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 플러스 로지 Y1은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지 Y2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압력 플러스 로 V제곱 2분의 1 로 V제곱 플러스 로지 H 합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됩니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선상의 모든 점에서 압력 P 그리고 단위 부피당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2분의 1 로 V제곱 그리고 단위 부피당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는 로지 H의 합이 항상 일정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상유체에 적용될 때 얻어지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압력에 따라서
유체의 속도, 위치가 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르누이 방정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체 관련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물체가 회전하면서 유체 속을 지나갈 때 상대 속도의 수직인 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물체가 회전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체의 양쪽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압력 차이가 발생해서 회전축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공이 그림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공기의 흐름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공기가 흐르는 방향, 위쪽과 아래 지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위쪽은 공기의 흐름 방향과 회전 방향이 합쳐져서 공기의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그 합의 값은 항상 일정하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유체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죠. 반대편 지점을 생각해 보면 반대편 지점은 공기의 흐름과 물체가 회전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흐름의 속도, 유체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유체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체 양쪽에서 유체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유체는 항상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을 우리는 마그누스 힘이라고 하고 이 힘에 의해서 물체는 운동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던진 공이나 쏜 탄환이 날아갈 때의 커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구의 변화구도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뜨는 힘, 양력도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날개는 날개 윗면을 따라 흐르는 공기가 아랫면보다 같은 시간 동안 더 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날개 윗면 압력이 아랫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 힘을 우리는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행기의 날개는 반드시 이렇게 유선형으로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분무기도 유체역학, 즉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무기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바람을 후 불어주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분무기에 관해 내가 후 불어서 공기를 빠르게 주입시키면 위쪽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 꽂혀있는 빨대 아래쪽의 압력은 변화가 없는데 위쪽에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아래쪽에서 압력이 낮은 위쪽으로 물이 빨려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위로 빨려 올라간 물은 공기와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나갈 때는 또 연속 방정식을 적용해서 배출구의 구멍을 작게 할수록 물이 더 빠르게 뿜어져 나와서 멀리 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무기가 우리 생활에서 향수병이나 페인트 분무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용되는 예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훨씬 더 재밌는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 로인 액체가 담긴 통의 한 면에 바닥으로부터 y1인 위치에 작은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그 작은 구멍의 지름은 통의 지름에 비해 매우 작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액체 위의 공기의 압력은 P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구멍으로부터 h인 높이의 액체의 표면이 존재할 때 이 구멍을 통해 흘러나오는 액체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유체가 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유체를 적용해서 우리는 운동하는 유체의 방정식,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구멍의 위치를 A1, 위에 액체의 표면을 A2라고 하면 액체의 윗부분은 거의 정지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의 지름이 통의 지름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물이 나가더라도 액체의 표면의 높이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액체 표면에서의 압력이 P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에서 나갈 때 유체가 나갈 때의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그 압력은 대기압, 나가자마자 대기를 만나니까 대기압 P0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베르누이 방정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 식을 통해서 원 지점에서 튀어나가는 V1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액체의 표면의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고 하기 때문에 V2는 0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체역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풀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